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농도, 전남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이호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농업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전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인연합회 정임수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수 위원장께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우선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 농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국제무역 질서를 관리하던 가트 체제에서 95년도에 WTO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6년 9월 달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트 체제 광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올라왔던 핵심적인 의제가 뭐냐면 그 전에는 국제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 분야, 농산물 개방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처음으로 농업 분야, 농산물 개방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이 해당 개발도상국 나라 그리고 해당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93년 12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7년 동안 협상을 끌면서 그렇게 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한 것이 뭐냐면 개발도상국에게는 관세율 그리고 농업보조금을 약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관세율을 높여주고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서서히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었고 이 타결을 기점으로 WTO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WTO의 개도국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냐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냐는 전적으로 그 나라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판단할 때 자기 나라의 농업 현실에 기초해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관세율을 높이고 농업 보조금의 축소를 서서히 해서 자기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에 나가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기초해서 우리 스스로가 농업 개도국 지위를 선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 농업 개도국 지위가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한국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내외적인 그런 보호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WTO 개도국 특혜가 열악한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동안 실제로 받은 특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WTO 개도국 큰 혜택은 관세 감축과 농업 보조금 활용인데요. 사실은 지난 20년간 WTO 체계가 되면서 저희들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받은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21년 동안 AMS나 DM의 감축 대상 보조 한도가 한 195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농민들에게 한 30조 정도, 그래서 한 15.7% 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것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실은 또 개도국 지위가 포기가 현실화되면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한 1조 한 5천억 정도 하는데 지금 포기가 되면 한 7천억 정도로 낮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농업 보조금이 반틈 정도 이제 삭감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농업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쉬운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입산 쌀의 관세율 513%입니다. 이제 이 관세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가의 수입산 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의 농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지금 당장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농업보조금이 당장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WTO 협상이 재개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두 가지 내용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업보조금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현재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쌀 관세율 513%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예상하면 2008년도에 DDA 협상 때 당시에 팔코너 의장이 제안했던 안이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쌀 같은 경우는 513%에서 154%로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360%에서 180%로 그리고 고추는 270%에서 81%로 그리고 양파는 135%에서 41%로 주요 농산물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제 외국 수입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국내 농산물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정도로 관세율이 저하가 되게 된다면 거의 국내 농산물은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감축 대상 보조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변동직불금제가 1조 4,900억인데 이 안의 기준으로 보면 한 8천억 정도로 감소되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전남에서 이 주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주 생산 지역이 우리 전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전남 농업에 직격탄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마늘, 고추, 양파의 관세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쌀의 관세율 513%에서 154%로 줄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예상이 되네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금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정책 보조금 그게 이제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쌀 변동 직불금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쌀 변동 직불금뿐 아니라 지금 우리 뭐 선택 품목이나 민간 품목에 대해서 한 15.7%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으면. 근데 개도국 지위가 상실된다면 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민간 품목까지 해도 보조금 대상이 안 되고 개도국이 포기가 되면 전체 농산물의 한 4% 정도밖에 혜택을 못 주거든요. 선진국에 비하면. 그럼 우리 농업도 우리 농산물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올해도 뭐 양파값 마늘값 갈았고 지금 올 여름은 여름 배추 같은 경우는 뭐 산지에서 300원 700원에 나갔었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개도국 포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생산자들을 위한 농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게끔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농민단체의 반발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위인 농협들도 농산물 관세 인하, 농업 보조금 삭감, 가격 보장 정책의 무력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 최악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결정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하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들께서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은 대단히 그 정체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일이고 또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적 문제는 뭐냐면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외교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선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WTO에 가입되어 있는 164개국의 나라들 중에서 그 누구도 상대방 나라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그런 권한도 없는 그런 나라의 요구에 우리가 부당하게 굴복했다는 것. 이것이 외교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후과다라고 예.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시정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외교 주권의 문제까지 이렇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한편의 시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뭐 세계 12위냐, 뭐 12, 13, 14 이 연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수치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 일각에서는 명분이 좀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실 저희 농업 분야에 WTO에 가입하면서 농업 분야에 개방을 해주면서 모든 다른 산업 분야가 뭐 수출이나 이런 걸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선진국으로 지난 95년 이후부터 엄청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지금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 농가 소득은 지금 한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그런데 뭐 20년 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건 뭐 언론에 나오는 뭐 3,700만 원, 4,700만 원은 사실은 농민들이 농산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농외 소득으로 농한기 때 벌어들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농업 분야의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뭐 2차, 3차 모든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의 선진국 대학으로 갔는데 이 문제까지를 같이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아까 이선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뭐 통상주권까지는 제가 논하기 싫지만 그래도 농업 분야에 최소한 우리가 피해 본 만큼의 우리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깊이 인식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이에 따른 어떤 예상 문제에 대한 온도차가 사실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려를 넘어서 분노로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일단 농업 협상에 있어서 WTO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정부에서 예. WTO 협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도국주의 포기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체의 외교적 주권이 있기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일종의 세계적인 호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WTO 협상뿐만이 아니라 FTA 협상, 그리고 어제 타결된 RCEP 협상, 그리고 FTA 재협상 이렇게 국제적 협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직접적인 현실적 타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가 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냐라고 볼 때 내년인 미국 차기 대선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미국 농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게 미국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압력을 가하게 될 거다. 쌀뿐만이 아니라 쇠고기, 옥수수 등 이것이 미국의 나쁜 의도가 드러난 것이고 이 미국의 나쁜 의도에 따라서 한국의 농업이 훨씬 나쁜 상황으로 가버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개도국주의를 선언할 때 일테면 농업 교역에서 우리가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는 세계 5대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농업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반이 약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조건을 높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상황을 개선할 틈이 없이 말 그대로 농업을
농업이 죽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정부의 대책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대책, 결국 이제 WTO에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농업이 개도국의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추후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농업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이성수 의원님께서 트럼프와 나오셨는데요. 저는 우선 그 대답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중국을 겨냥해서 지금 개노국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맞대응했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저는 뭐 이 정부 대책안은 또 정부의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회에 참 들여다봤더니 세계 최강국으로 하는 나라는 자국민을 선정적으로 하는 나라가 최강국이더라. 대한민국 농민도 국민이라. 대한민국 농민도 좀 보호해달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름길이다. 이걸로 답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한국은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자세, 비굴한 자세를 보였고 여기에 비해서 중국은 강하게 거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정부 생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 계속 대비할 시간도 있고 협상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겠다,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별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시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안심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안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어촌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농업 예산을 4.4% 인상하겠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를 2조 2천억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쌀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들이고 그리고 또 오히려 후퇴한 정책들입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이미 기업에서 다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장된 정책입니다.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빈 말에 불과한 겁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기수로 있는 특별대책기구가 단 한 번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의 기구입니다. 농업 예산 4.4%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7.5%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예산은 7.5% 인상하는데 농업 예산은 4.4% 인상하겠다. 이것은 국가 예산 인상보다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농업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입니다. 2.98% 예산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 정부가 가졌던 농업 예산 중에서 가장 낮은 예산입니다. 이 예전 정권보다도 농업 예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농업 예산을 4.4%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만적인 행위가 지금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익형 직불제를 2조 2천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뭔가 공익형 직불제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변동 직불제, 고정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이런 직불제를 다 합쳐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2조 2천억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이 직불금을 다 합하면 2조 4천억입니다. 오히려 깎은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이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또 우리 농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이 기만극, 사기극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기에는 그동안 신뢰를 주지 못했다.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은 기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니 참 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남의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최대 규모 쌀 생산지이고 다른 농산물의 이제 주요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전남이 입을 피해는 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전남 농업인, 농업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회장님? 우리 전남 쌀 생산량이 전국 총생산량의 예.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국 농업인구 109만 중에 저희들이 전남이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개도국지 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한도가 줄어들거나 뭐 우리 아까 말한 민간 품목이나 선대 품목 같은 것이 줄어드는 농산물 품목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전남은 지금 안 그래도 전남이 도시 농촌 소멸이 전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로 인해서.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이 개도국지 포기로서 그 여파로 전남 농업은 또 전남 전체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가 개독지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라도 개독지 포기에 따른 새로운 대처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개도국 포기는 농업 포기고 전남 포기다. 네, 예. 예. 농업의 위기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극복할 대안, 전략 하루빨리 이제 나와야 될 텐데요.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 말씀 나누셨는데 위원장님, 공익형 직불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정부가 직불제 명칭을 공익형 직불제로 바꾼 겁니다. 기존의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친환경적 직불제 이런 직불제 이름들을 새롭게 바꾸면서 이게 통으로 공익형 직불제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계약은 뭐냐면 변동직불제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쌀 목표 가격이 정해졌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쌀 목표 가격에 미달되면 그 미달된 분만큼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직불제는 가격 보전 정책과 소득 보전 정책이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요구할 때 이 변동직불제에 대한 내용을 감축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변동직불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쌀 목표 가격을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쌀 목표 가격은 국회에서 5년마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이나마 쌀의 가격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쌀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변동직불제인데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쌀 목표 가격을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국회 차원에서 가져왔던 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을 이제 국가가 다 손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포장된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쌀에 대한 국가적인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계도 역시 동의를 합니까?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 농업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있습니다. 사실은 쌀의 문제를 방금 이성수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쌀 목표 가격도 정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화나는 일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직불금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농업 예산의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유럽연합은 전체 농업 예산의 직불금 예산은 한 73%, 미국은 40%, 일본은 30%가 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금 직불금을 지금 정부가 안을 내는 공익형 직불제로 간다면 최소한 5조 8천억 정도 돼야 되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 전체 예산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3.7% 이렇게 쭉 내려가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농업 예산이 돼야 우리 직불금 예산이
한 5조 8천억 정도 되겠다. 그래서 중소농 위주의 농가 소득 위에 좀 보탬이 되겠다. 이 정도의 전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찬성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조 4천억 갖고 나온 안은 저희들은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들 역시 기본적으로 농업 예산 2.98%가 아닌 5%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5조 얼마라고 하셨죠? 8천억. 5조 8천억 정도 이것이 이제 OECD 평균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공익형 직불제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업 우리나라 여러 산업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산업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0% 정도이죠. 예. 또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식량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의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식량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된다거나 예. 또 국가들 간의 어떤 그 비교 우위적인 그런 무역의 대상, 또 쟁탈전의 대상 이런 대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 식량 주권을 누가 담보하냐? 농민들이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제반 삶의 조건을 예. 또 농업 환경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민들의 농가 소득이 연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70%는 연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7세입니다. 10년 뒤면은 거의 80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이대로 가면 30년 뒤에는 40%의 읍면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곧 한국 농업 자체가 식량 주권을 담보할 주체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이 관점을 식량 주권의 관점으로 다시 보고 그리고 이 농업이 펼치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해서 농업 소득을 보장하는 한 측면하고 또 한 측면은 농업이 발생하고 있는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시대적인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농민수당이다. 그래서 농민수당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의 문제는 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식량 주권의 문제이고 식량 안보의 문제이고 그것은 더불어 이제 그 농업 인구의 감소까지 이제 초래할 것이고 이건 결국 국가의 위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 지원 이게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바라보면서 허탈감, 불안감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가을까지 연달아서 태풍이 왔어요. 또 농작물 재해 보험에 대한 불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분씩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수 위원장님. 예. 역대 이래로 가을 수확기에 3개의 태풍이 온 경우는 50년 농사를 지었던 형님도 처음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실제로 피해 현장에 와가지고 손해사정사가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피해를 양적인 것으로만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이를테면 쭉정이벼 이런 것은 식량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품질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항목조차 없습니다. 그냥 양이 얼마만큼 축소됐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보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부담률이 20%입니다. 이 보험에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5% 피해냐, 65% 피해냐, 그리고 이제 뭐 수확이 불가능하냐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35% 피해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이 20%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상을 받는 것은 15%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내용에 대한 보장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상 이후로 예. 계속 농산물을 자식 아끼듯이 키워놔도 예.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는 건 둘째 문제고 수확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대지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처음에 우리가 재보험을 예. 농산물 재보험을 처음 했을 때 2010년 정도 때는 인정률을 한 80% 정도 해줬어요. 보험사들이. 예. 그런데 2011년도는 70%, 2012년은 50%, 지금은 방금 말씀대로 한 30% 정도. 그런데 자기 부담률이 20%입니다. 왜 그렇게 됐답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자연 재보험을 제 생각으로는 예. 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또 뭐 이상 기후나 이런 거 오니까 국가적으로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현장 농민들이 어떻게 생산하고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예. 산정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아까 그 피해 산정률을 가서 그 손해서 산정사들이 와서 해보면 이 농업의 농자도 모르신 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계산기 들듯이 합니다. 아까 방금 벼 얘기를 했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우박 피해나 이렇게 강풍 피해를 보면 장가지가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3년, 5년 후부터 다시 또 그 열매가 맺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는 전혀 산정이 안 된다. 예. 이런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시름에 빠진 농가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요즘 이야기되는 농민수당일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전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이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이 환영할 것 같았는데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민중당, 전남도당 그리고 농민회 단체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각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중당이 예. 우리 농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예. 농민수당의 핵심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께서 직접 제기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도민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중당 전남도당이 추진했던 주민청구 조례안에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43,515명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주민조례 청구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겁니다. 보기 굉장히 뜨거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냈던 안 중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예. 모든 농민에게 다 지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 120만 원부터 시작하자. 예. 월 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안을 만들어냈고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이다. 천부인권이다. 농업 활동 자체가 사실은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다. 원래 진즉부터 평가받고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시기가 늦은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고 그래서 이제 주민청구 조례안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렸어요. 폐기를 하고 도의회 자체안을 만들어서 낸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촛불혁명 이후에 시대적 방향은 국민 주권의 시대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겁니다. 그리고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고 누구도 이 국민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도의회도 대의 정치 아닙니까? 예. 주민 참여 청구 조례는 직접 정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이걸 추진을 해야지 직접 정치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내용을 일거에 폐기시켜버리고 대의기관이 그것을 대체한다. 대의기관은 원래 직접 주체들이 하지 못할 때 대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남도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이제 뭐 해남이나 한평일 이런 단위에서 기초단체에서도 5만 원,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평이 월 1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말은 기초단체에서 1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은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당이 기초단체에서 10만 원, 광역단체에서 10만 원, 저희들이 다 예산 검증도 해봤습니다. 전남도의 예산으로도 센 예산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면 도 차원에서도 1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30만 원, 이렇게 하면 올 50만 원, 연 600만 원 정도의 농민수당은 도입이 돼야 된다. 네. 그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이고 현실적 보상 아니냐,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도의회 안은 오히려 이걸 5만 원으로 깎아버린 거고, 그리고 모든 농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 그리고 농민들께서 직접 제기한 요구를 상당히 훼손시킨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농민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실제로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제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농민수당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농민수당에 대한 최초 요구가 그 대상이랄지 규모랄지 성격이 이제 변질돼 버렸다. 이 말씀이 바로 민중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회장님 농민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성우 위원장님 뭐 설명에 적극 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전남이 최초로 했다는 건 예, 최초죠. 저처럼 전남 농업사에 좀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또 의미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부실한 면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방금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렇게 뭐 대의민주주의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 조례안을 잘 살펴봤더니 뭐 여성 농민, 뭐 지위에 대해서 적시가 안 돼 있고, 또 실제로 저희 한농연에서는 얘기 중이었습니다. 토종 농업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 경영체 위주로 한다면 지금 농산물 품질 관련이 업무가 완화됐답니다. 뭐 부재주지가 53% 아닙니까? 남의 땅 우리 빌려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민수당 공평히 집필한다니까 다 또 경영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이제 천천히 조례를 다시 좀 바꿔가면서 잘 다듬어 가겠다. 일단은 좀 전남 농도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더 깊은 고민, 소통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WTO 개도국 지위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등, 마찰, 앞으로도 계속 거세질 것 같거든요. 농업인들은 이제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중당 그리고 한농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유 위원장님. 예, 저희들은 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농민 단체랑 함께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회에서는 11월 11일 날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 농업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지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농기계 반납 투쟁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전국 농민대회 또 전국 민중대회가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중당은 또 농민의 당인 만큼 농민들과 함께 손잡고 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농민수당의 도입, 그리고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서 꼭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격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대로 전남 농도에서는 저희 뭐 한연옥, 한농, 전농, 전연옥, 쌀 생산자협회, 쌀 젊은동협회 6개 단체가 20개 시군에 방금 말씀 트랙터 반납, 또 WTO 개도국 포기 지휘단 규탄 성명을 할 것이고, 또 저희 11월 13일은 저희 한농연하고 전국 농민행동연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고, 또 11월 30일 날 전농이 주관하는 전국 농민대회를 열 것이고, 아마 추후
정부가 새로운 안을 또 새로운 대책안을 내놓지 않을 때는 아마 쭉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남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각자 30초씩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3대 농업 적폐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농산물 저가격 정책, 그리고 수익 개방 정책, 또 하나가 이제 농지 투기 정책입니다. 농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대 적폐 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가 책임 농정을 강화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일정 정도의 농산물을 사서 가격 안정을 실현하고, 그리고 그 가격도 농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두 번째는 농정이 대규모 농정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농민 중심의 정책이 농민수당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 개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통일의 시대에 맞게 평화통일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농민도 국민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농민이 웃어야 예. 국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민중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정임수 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유명한 이상화님의 19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언제든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가지 말고.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